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법에 대해서 초보다 이렇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처음부터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조금 어렵거든요. 양도 많고 용어도 굉장히 생경스러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요런 한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조금 기초적인 것을 하면은 나중에 민법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편리할 거다, 이런 생각하에서 만들게 된 기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것을 했고요. 다른 뭐 노무사, 저는 이제 노무사라든지 감정평가사 뭐 이런 것도 강의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초 입문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수강생들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도 똑같은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으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니까, 우리 지금 민법 총칙이 25문제 나오거든요. 행정사는. 근데 이 총칙이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저 채권법 있죠. 요 채권법하고 그 다음에 요 물권법, 요 양자를 뭡니까? 공통되는 부분을 여기 몰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 민법 총칙만 시험 범위인데, 그런데 요거를 공통되는 부분을 몰아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출제는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가 또 이제 책을 읽어 나갈 때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요 채권법을 먼저 보면은, 채권이라는 게 뭡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죠.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은 무슨 뭐 물건을 넘겨라, 돈을 달라,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당사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나중에 이제 물권법을 가보면은 물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것을 만약에 소유를 하고 있다,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을 우리가 절대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채권법은 상대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채권법이 또 이게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강론, 총론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왜 채권이 발생하느냐, 요게 이제 4가지입니다. 요 중에 요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2차에 주관식 문제, 요 계약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1차 민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2차 요 계약법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불법행위도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게 교통사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불법행위라 그러고, 그 다음 부당이득도 이거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득이 발생했는데 부당하다 그러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사무관리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민법 총칙 공부할 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는 민법 총칙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 뭐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을 또 공통되는 것을 여기 몰아놨다, 뭐 그런 건데, 요거는 뭐 우리 뭐 시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요 물권법 보겠습니다. 그럼 물권법이 뭐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거잖아요. 물권, 이런 말을 현실에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요 물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물건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 동산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독점적이다, 이런 권리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권법에서 8가지 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민법 총칙 공부하시다 보면은 8가지 물권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소멸시효라는 데 가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8가지
가지 물권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전체가 한 개의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로스쿨이라든지 법무사 시험이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 이 전체가 다 시험 범위예요.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이 그 다음에 어려운데 왜냐?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법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조성이 되는 거죠.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시험 범위고, 감정평가사는 요것만 시험 범위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행정사는 이것만 시험 범위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무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공인중개사도 일부 들어가고요. 가맹거래사 뭐 등등 해가지고 민법 총칙은 모든 시험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은 굉장히 기출문제가 많고 이미 출제될 만한 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제될 만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사는 민법 총칙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이한 게 이 노무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문제가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응시생들도 많아지고. 근데 우리 행정사는 응시생들이 많아졌는데 시험 문제 수준은 어렵게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6점까지 받은 분들도 제가 봤고요. 최소한도 한 80점 이런 정도는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외워주시면은 민법 총칙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 부분이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물권, 채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권리를 누가 가질 수가 있느냐? 근데 만약에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없으면 여기에도 조문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조문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민법 총칙에 이거를 몰아놨단 말이죠. 이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3조에서 97조까지 이게 누가와 관련되는 조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조문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이 뭐예요?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한 기본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3조부터 97조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요 물권과 관련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 채권과 관련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 그러는데, 요거의 또 상위 개념이 뭐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행위라 그럽니다. 채권행위. 요거는 이제 물권행위라고 해야 되겠네요. 요런 채권행위, 물권행위 누가 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요런 상위 개념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해가지고 103조부터 154조까지 공부하거든요. 결국은 이 민법 총칙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누가와 관련되는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에 뭐가 나오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소멸시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겠네요. 자, 그런데 요 민법 용어 해설 이게 왜 필요한 거 하니까, 이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상법이라든지 뭐 다른 그 형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런 게 적은데, 유독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용어가 굉장히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빨리빨리 우리가 넘기려면은 직독직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민법은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이나 채권에 대한 기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민법 총칙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아직 구구단도 잘 모르는데 인수분해를 풀어야 된다든지 뭐 함수를 푼다든지 이런 단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래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도 상당 부분을 이 용어 해설, 현실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이 용어를 갖다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죠. 이런 말 씁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죠. 근데 민법에서는 이런 거를 씁니다. 이건 간단해요. 누가 각종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뻔합니다. 사람 아니면은 법인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권리 능력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다음 의사 능력이 뭐냐? 우리가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때의 의사는 우리가 법적인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야 내일 영화 보러 가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놀러 가자 이런 거는 법적인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호의관계라 그러는데 그거 이외에 우리가 이 물건을 내가 1억 원에 팔겠다라든지 뭐 돈을 빌리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의사죠. 그런 의사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상대방한테 말하는 의사 표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5살짜리 애기, 7살짜리,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의사 능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라 그러는데 이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에 어떤 사람이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말을 그냥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이 사람 별 문제가 없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또 저당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부모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IQ가 63이고 사회지능지수가 6세라는 겁니다. 거기 나중에 이게 판례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원은 황당하죠. 분명히 옛날에 자기가 그 사람을 상대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 그러고 그러면 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이게 효력이 없거든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게 무효가 돼버리니까 은행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돌려받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당시에 판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의사 무능력 상태를 입증해야지 또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거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아예 요 제한 능력자라 그래가지고 너는 혼자서 어떤 법적인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해가지고 요런 사람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그래서 딱 기준을 세워가지고 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너는 혼자서는 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요런 것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런 능력을 제한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행위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 의사 능력이니 무슨 행위 능력이니 또는 능력이 제한받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미성년자는 뭔가 판단 능력이 없어서 혼자서는 뭔가 잘 못할 거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각종 능력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뭔가니까 자기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손해배상을 해줄 그런 책임이 발생하는 거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또 책임 능력이라 그럽니다. 가령 5살짜리 아기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밑으로 마구마구 던진단 말이죠. 그래갖고 밑에 막 자동차가 박살이 난다. 그럼 얘는 막 깔깔 웃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밑에 피해자는 뭐가 됩니까? 그 5살짜리 애기에게 너네한테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걔는 그런 짓을 하면은 자기가 법적 책임을 발생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라고 한다는 거죠. 또 책임 무능력자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요, 그 5살짜리 애의 부모한테 가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책임 무능력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 중에서는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책임 무능력자라 그러고 또 우리가 심신상실자라 그러죠. 그 행위를 할 때 뭔가 변식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법 행위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사는 민법 총칙에서는 이것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한 번씩 딱딱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뒤에
채권법에 있는 이야기인데 민법 총칙 읽다 보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사용자, 피용자라는 관계가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인데 이 사용자가 법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죠. 그럼 요 사람이 어떤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대방한테 만약에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요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상대방은 요 피용자한테 가가지고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종업원이 그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죠. 이게 금액이 커버리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요 사용자한테 가가지고 너 책임을 지라. 요게 756조라는 요게 바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는데 서빙하는 분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옷에다가 뭐를 쏟았다든지 다 이런 거죠. 뭐 이 전부 다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용자가 사적인 게 아니고 사무를 집행하다가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면은 사용자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도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요 상대방은 피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런 거를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요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요 내용은 그 채권법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연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요 두 사람이 이제 연대하여 갚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연대하여 갚자 이런 합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부진정 연대다 이렇게 이름을 또 붙입니다. 뭐 이런 것도 전혀 여러분들이 생소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일반 연대 책임하고 부진정 연대 책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 총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때 얘는 이 사람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요 사람한테도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더블로 받을 수는 없죠. 이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돈을 갚으면 이쪽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 대신에 면책될 수는 있어요. 요 사용자는 피용자를 선임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고용할 때 이야기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중에 선임하고 난 뒤에 감독하는데도 최선을 다했다. 이거를 입증하면은 면책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판례가 한 번도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종업원이 뭔가 일을 하다가 사고 치면 무조건 사장이나 법인은 돈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런 거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왔네요. 부진정 연대채무.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요 사람도 채무자, 요 사람도 채무자.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 각각 전액을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갚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은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개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연대 채무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전형적인 부진정 연대 채무는 공동 불법 행위예요. 이게 뭡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상해를 입혔다든지 우리가 현실에서 범죄 행위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요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때 요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 채권자 대위권은 이 채권법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말이 아주 비교적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 개념은 요거 자체는 절대로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요게 어떤 것이라는지 흐름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A가 있는데 이 B에게 돈 1억 받을 게 있다. 요 사람이 채권자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채무자다. 그 다음에 요 사람도 B도 만약에 C에게 돈 1억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요런 사람을 우리가 제3채무자라 그래요. 연쇄적인 반응이죠. 근데 요 B라는 사람은 요 1억도 재산이죠. 요 재산 위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무자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B가 요 C에게 돈 1억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요 1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로 넘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 행사를 불행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유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피해를 보죠. 그래서 이때 A는 자기의 채권을 지키기 위하여, 요 1억을 지키기 위하여 요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A는 이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요 밑에가 그 이야기죠. 그래서 C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한테 달라고 해도 된다는 게 판례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먼저 다른 채권자보다 돈을 먼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계는 있어요. 요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행사상의 일심 전속권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 사람에게만 전속되어 있다. 다른 사람은 대신 행사 못한다,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뭐 위자료 청구권 이런 거거든요. 위자료 청구권은 마음의 고통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지는 오직 이 사람만이 알 거 아닙니까? 이때는 A는 이 사람을 대신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권리는 대신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런 한계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A는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우리 민법이 민사소송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면은 그 다음에 요게 민사소송법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런 변론주의 같은 거예요. 요 민법은 우리가 뭐를 공부하는 과목인가 하니까 법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권리 의무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민자가 붙었으니까 민사에 관하여 이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 사람이 요 의무를 불이행한다. 이걸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원시 시대에는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가가지고 그 집 재산을 가져와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죠. 법원을 통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는 거를 민소법이라 그러죠. 요걸 우리가 이제 절차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요 양자에 겹쳐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자 이럴 경우에 항상 법정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갑이라는 만약에 판사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원고가 있다. 그 다음에 B라는 피고가 있다. 이럴 경우에 두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 사실과 증거 있죠. 그거는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는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다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유리한 것은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법정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또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A는 또 증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변론주의라 그래요. 그러면은 A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있었는데 법정에서 그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를 지는 거죠. 판사는 여기 제출된 것만 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변론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변호사 수임료가 좀 너무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혼자 가가지고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자기한테 유리한지, 자기가 불리한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유리한 거를 이야기를 안 해가 지는 경우도 있고요. 불리한 거를 또 이야기해가지고 또 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변론주의가 민사소송법상의 대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스포츠로 치면은 요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심판은 A의 편을 든다든지 B의 편을 들면 안 되겠죠.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지켜보고, 자,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 내가 더 이상 들어볼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문 쓰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싸우는 거를 지켜보는, 요게 변론주의가 우리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모든 거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권투를 할 때도 그 체급에 맞게 권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체급이 오버되면은 링에 오르지도 못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각하라 그래요. 소송 요건을 결여하면 각하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본안 심리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는 이 사람이 판사가 심사하는 거죠. 과연 요 두 사람이 소송을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소송 요건을 갖추었느냐, 이런 거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공익적인 이야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요게 민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고 요게 이제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상인데 요게 변론주의인지 직권인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물어본다는 말은 변호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요거는 변론주의다 그러면 변론주의가 되고 요거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면 직권조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OX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단답형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민법 시험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속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법규와 강행법규는 요거는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앞에 이제 앞부분에도 이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리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모든 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강행법규라는 거 하고 임의법규라는 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민법 4조에 보면은 19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년 미성년으로 나눈단 말이죠. 근데 당사자가 합의하기로는 우리는 이거 17세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은 이 합의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때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요 조항이 민법 4조가 강행법규라면은 당사자의 합의는 하나만 하죠.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임의법규는 뭔가 하니까 만약에 민법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돈을 갚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합의를 뭐라 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는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돈을 갚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는 요럴 때는 요게 적용이 안 되고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아야 된다. 여기 이제 467조에 있는 조문인데 요 조문은 임의 규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요 당사자 요 어떤 식으로 이게 구별을 하느냐? 강행법규는 일반적으로 사회 질서와 관련 있는 규정이다 그럴 때는 강행 규정이라 그러고 임의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련 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여러 가지를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 강행 규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임의 규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하는 게 결국은 판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법정에서 법관이 판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임의 규정은 이 법 규정과 다른 거를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이게 이제 우선시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규정은 왜 두었을까요? 그럼 뻔하죠. 당사자가 만약에 합의가 없을 때는 이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요때는 임의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강행법규, 임의법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도 우리가 현실에서는 별로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 또 나왔네요. 아까 이제 제가 변론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입증 책임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민사소송하고 관련되는 건데 입증이 뭐예요?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증거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 다 원고 피고가 둘 다 증거가 없다. 그러면 판사는 무승부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누군가는 이겼다 졌다 해야 돼요. OX를 해야 됩니다. 이때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원고 보고 너가 증거를 가져올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원고가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증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고는 증거를 못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제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증거 가져오라 그랬는데 못 가져왔어? 그럼 너가 졌어. 패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피고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는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민사소송법에 가보면은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 그래가지고 요런 경우에는 원고, 요런 경우에는 피고 해가지고 그걸 다 구분을 해 나왔는데 요게 판례가 있다는 말은 어느 게 누구에게 있는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에는 이게 대법원에 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판례 공부를 공부하는 겁니다. 판례에 의하면은 요런 사건의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A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요 경우에는 B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도 민사소송하고 관련되는 건데 민사소송하고 민법하고 관련되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아까 보신 변론주의냐 직권조사 사항이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보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거는 사실은 민사소송의 영역이지만 민법 시험에도 이게 겹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입증이 굉장히 곤란하니까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뭐가 있느냐 거기 이제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죠. 이게 이건지 애매할 때는 일단 이거로 보자. 이걸 우리가 추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입증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일단 그거로 보니까. 그러면은 다투는 사람이 반대 사실을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추정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법정에서 자기가 뭔가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추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이 반대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럼 입증에 성공하면은 요 추정 받는 거는 번복이 되는 거죠. 요런 제도를 추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간주는 요거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간주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100%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826조에 가보면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얘는요, 성년으로 간주가 되어버립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얘가 미성년자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얘는 성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간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또 당사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번복이 안 됩니다.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주라 그래요. 간주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실종 선고 같은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사망한 거로 간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 그럼 그 사람의 재산을 복귀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실종 선고 취소라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아까 요거는 그 사람이 반대되는 사실만 나타나면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되는 사실이 나타난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법적인 또 확인을 거쳐야 돼요. 판사가 이거는 뒤집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과 간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총칙을 또 공부하실 때 법전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추정이라고 돼 있는지 또 간주라고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출제자들은 거꾸로 해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리를 분류할 때 권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요 분류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여기 이제 작용에 의한 분류다, 뭐 효력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죠. 지배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배하지 않습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근데 청구는 뭐예요?
특정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상대방이 도와줘야 되죠. 너 돈 빌린 거 갚아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만 저는 만족을 얻지 않습니까? 요게 요거하고 차이점이에요. 요거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요거는 그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까. 요 항변권이라는 거는 항변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저 사람하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 아니 나중에 저 사람이 갑자기 물건은 내한테 안 갖다 주면서 돈을 먼저 달라 그래요. 그럼 저는 돈을 먼저 줘야 됩니까? 그럼 저 사람이 물건을 나중에 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너가 내한테 물건을 주면 나도 돈을 주겠다.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거절하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잠깐 버티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 상대방은 저한테 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물건 주면서 이제 돈을 내어놓아 그러면 더 이상 저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잠시 버티는 것을 우리가 일시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1차 합격하시고 2차 공부할 때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1차에도 안 나오고 2차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별로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이거는 사실은 1차에도 안 나오고 2차에도 안 나오는데 개념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영원토록 버틸 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빚을 너무 많이 남기고 사망을 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상속을 다 받아버리면은 저는 제 개인 재산을 따로 거기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손해죠. 이럴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해도 되고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해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한정 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거는 법원에다가 이제 뭐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빚쟁이가 이제 저한테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범위 내에서만 당신에게 돈을 갚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정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영원토록 버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항변권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동시행 항변권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형성권이에요. 요거는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가 법적인 행위를 한다.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의 주된 테마가 법률 행위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이거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이제 법적인 행위가 되고요. 또 일방적으로 해도 법적인 행위가 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 그래가 단독 행위라 그러거든요. 여기 바로 이제 이게 일방적인 거죠. 요거를 우리가 권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형성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물건 판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한 달 전에 맺은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취소하겠다고 할 때 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때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면은 취소에 대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예를 들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형성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무나 거기 한 달 전에 맺은 매매 계약을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취소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형성권을 가지는지 또 어떤 요건 하에 가지는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주의라 그래요.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어떨 경우에 추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경우에 상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상계는 퉁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세모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법에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은 형성권 권리가 다 수 있는
있는데 요게 문제는 채권법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에 출제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임대차에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 임대차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형성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급표가 있는데 민법은 형법과 달리 소급표를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133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A가 지금 뭡니까?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B가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에요. 대리 권한도 없는데 A를 대리해가지고 상대방 C한테 만약에 3월 1일 날 A의 부동산 이거를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당연히 A가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 A가 추인이란 걸 한다. 추인이 뭐예요? 나중에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5월 1일 날 내가 이거 받아들이겠다. 이 사람은 왜 받아들일까요? 보통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다. 그럼 이 사람은 아들이다. 그럼 아들이 함부로 나가가지고 아버지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추인이라는 걸 안 하면은 C는 이 사람을 이제 고소해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뭐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 A는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인은 나중에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5월 1일부터 이제 유효가 되느냐 이 이야기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매매 계약을 한 거로 봐주면 되겠죠. 요럴 때 우리가 요날 5월 1일 날 계약을 추인을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요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걸 우리가 소급이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3월 1일부터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럴 때 우리가 소급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취소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한 달 전에 맺은 매매 계약을 취소 사유가 있어서 제가 한 달 후에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법에는 굉장히 소급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에 소급표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런 거 구별하는 문제 아주 단골 문제거든요. 참고로 형법에서는 소급표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형법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죄와 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행동할 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죄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달 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소급해가지고 한 달 전에 저 행동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법은 재형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소급표를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민법은 민사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인정해도 별 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권리가 이제 있다면은 그 권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2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조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민법 공부하시면은 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대개 뭐예요? 구체적입니다. 요런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권리를 행사할 때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또 여기 이제 유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또 103조는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그럼 어떤 게 사회 질서에 반하고 어떤 게 신의에 쫓아 성실하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구름 잡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조항을 왜 두었는가 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법은 빠짐없이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한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영 이상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효력을 도저히 판사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판사는 뭐라고요? 그거는 무효로 이제 선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 조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극히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요게 바로 살아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사회 질서하고 20년 전에 사회 질서하고 10년 전에 사회 질서하고
오늘날의 사회 질서가 다 다르겠죠. 그럼 그때그때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계약이 유효였던 것도 이제는 판사가 보기에는 무효로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그때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뭡니까?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보고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 권리를 행사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했네. 인정 못하겠어. 뭐 이렇게 판시할 수 있다든지, 당신들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를 계약을 했네. 그건 나도 인정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판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조항을 일반 조항이라 그러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요 두 조항이 있습니다. 2조하고 103조인데 그럼 요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전부 판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례가 어떤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했는지 아니면 반사회 질서라고 인정했는지 그거 공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사례 보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 시작하자마자 2조를 공부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례를 일일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의무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자, 만약에 고지 의무 같은 거, 어떤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가 분양을 하는데, 잠시 후면은 한 1년 있으면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것을 분양회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알리면 사람들이 분양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그러니까 알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지 않고 만약에 분양을 했다. 나중에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분양회사는 당신들하고 내하고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에 그런 게 어디 있었느냐? 나는 그냥 아파트 제공하면 되지. 분양에 대한 어떤 일정한 내용을 알릴 의무는 거기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 알렸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법정에 갔을 때 판사는 요 정도는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 근데 안 알렸어. 그러면 이거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부수 의무라고 그래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펜션에 갔는데 펜션에 불이 났다. 그 펜션 주인이 혼자 도망갔다. 투숙객들이 다쳤다. 그럼 투숙객들한테 펜션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즉 투숙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면은 펜션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당신하고 내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펜션을 객실을 제공했으면 내 임무는 끝난 거지. 뭐 거기에 더한 의무가 어디 있느냐? 당신한테 보호 의무가 어디 있느냐? 우리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거 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할 거라고요. 이때 우리 판례는 이게 법정에 올라오면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주어라. 뭐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관예우라 그래가지고 마태임한 사람들 이런 거 뭐 검사장 출신 이런 사람들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임료가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성공보수 약정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다든지 하면은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는 거하고 감옥에 가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감옥에 가면 이 사람의 사회생활은 끝납니다. 직장도 다닐 수가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유예로 나오면은 성공보수 약정을 한단 말이죠. 수임료가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근데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2억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요거는 반사회질서행위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성공보수 약정 우리 사회에서 너무 폐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2015년도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거 여전히 유효했는데 이제는 2015년도에 이거 무효라고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판례 재밌는 게 많고요. 이것도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민법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은 재밌는 게 좀 굉장히 또 많다는 거죠.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